1장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순서대로. 아, 그리고 이거 제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밑에 여러 가지가 퍼져 있어서 다 볼까요? 보이시죠? 네. 이거 제가 할 건데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비효율적이긴 해요. 그러면 여기로 먼저 갈게요. 1장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부분들은 사실 조금 넘어가고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 좀 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처음에 좀 되게 가볍다고 생각을 했는데 읽을수록 뭔가 좀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고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지나간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발제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해 볼게요. 형식은 저희 투시팝님이 처음 해주셨던 거 좀 따라서 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질문 첫 번째가 시가총액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좀 쇼킹이라기보다 약간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게 눈으로 나와 있잖아요. 몇 퍼센트 포션이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포션에 비해서 한국이 작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한국의 뭐 전체 코스피 어떤 비중이 미국의 어떤 애플을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었는데 또 눈으로 보니까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24%, 16%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일본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시가총액 면에서 굉장히 큰 나라다. 일본 망한다라고 노래 부르지 말고 우리 잘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녹음되고 있는데 잘라주세요. 자, 어쨌든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 시가총액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이게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시장에서 그런 파워게임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사실 일본이 독일보다 크다는 게 조금 놀랐어요. 다른 거는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다 이러면서 저평가되었다고 사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글로벌리 하게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나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분단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고, 외국에서는 언제든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이 작게 매겨져 있고, 뒤에 책에 보시면은 사실 이 염수환 팀장님이 여러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교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굉장히 지금 작게 매겨져 있어서 저평가다. 그래서 올라갈 부분이 많다. 글로벌리 하게. 근데 그게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가는 조금 의문이다. 왜냐면 저희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 리스크가. 그래서 굳이 이런 같은 조건이라면은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단순히 저평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평가가 잘 되어서 이렇게 날 수도 있다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질문 2로 넘어갈게요.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기업 공개 IPO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미국 책 뉴욕 주민 하면서도 IPO 한번 봤었고 IPO에 관해서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주관사 실무 작업을 하는 게 증권신고서 실무 작업을 하는 게 이게 IPO 도와주는 주관사가 증권사라는 거를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자각이 됐어요. 그래서 공모 넣으실 때 청약 넣으실 때 보면은 모든 증권사에서 할 수 없고 내가 그 증권사에 계좌가 없으면은 청약을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권사가 바로 이 증권 신고서를 같이 작성했던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주관사의 도움을 받아서 네, 이제 이런 IPO 절차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공모밴드 같은 거는 이제 책 읽어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흥행 예고 선고 예고편이라고 해서 수요 예측,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금액이라든지 어떤 경쟁률이라든지 대충 감이 와요.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청약 물량은 경쟁률에 비례해서 넣은 금액의 경쟁률을 나눠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올라서 뭐 카카오 게임즈 막 1억 넣어도 뭐 몇 개씩 받았나요? 뭐 3개? 4개 받았나? 아무튼 뭐 그래서 이게 크게 뭐 IPO 같은 거 가지고 큰 금액을 넣은 거에 비해서 이제 수익률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게 만약에 여윳돈이 있으면 이거는 금액을 거의 이틀 안에 거의 다시 다 상환받거든요. 물량 배정 받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틀 정도만 내가 거기다 이체해 놓으면은 나머지 금액은 다 받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거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책에 나왔잖아요. 뭐, 그지? 투입 1억 대비 이율이 몇 프로인지 나오잖아요. 0. 몇 프로 나오잖아요. 별로 배당 못 받으니까, 주를. 근데 그거는 경쟁률에 따라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투자할 때 아니 사실 이틀 며칠 동안 돈이 묶이는 건데 그걸 RP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 이틀 넣어놔도 돈 이자 붙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약간 비교해서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IPO 투자를 할 때는. 근데 그러니까 IPO 경쟁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실 그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경쟁률이 낮으면 1억 넣으면 뭐 5%가 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1억 넣어도 뭐 0.2%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 RP나 이런 그 수익률은 고정이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본인이 넣으려는 청약 경쟁률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하나가 좀 있는데 이건 약간 네. 벗어난 건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 회사를 만들었어요. 5명이서 뭐 좀 동등하게 뭐 20%씩 지분을 갖고 있다 합시다. 뭐 그래서 뭐 액면가 1,000원에 뭐 20장씩 갖고 있다 할게요. 그러면 총 얼마냐? 1,000원에 100장이니까 한 10만, 10만 원? 총 가치 시가총액이 10만 원짜리겠죠? 이 회사가. 근데 만약에 저희가 IPO를 하게 되면은 원래 주가를 더 발행한 다음에 그 신규 투자자한테 주고 그냥 주식을 사는 사람한테 주고 그만큼 자본금을 받는 거잖아요. 회사에. 그 초과 뭐 자본 초과 그것도 뭐 계정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했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나는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지 IPO를 하면은 내 주주인 원래 기존 창업자인 내가 돈 버는 건 아닌데 왜 떼돈을 벌죠? 창업자들이? 그거 상장시키면 주가 상승이 오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처음에 받았던 20% 네. 20주를 시장에 팔면 되는 거구나. 네. 아,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아까 말한 RP 관련해서도 사실 RP는 그 수익만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주식도 가지고 가는 거고 그 주식이 상장되었을 때의 보너스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건 조금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이거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상장되었을 때 주식만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외에 뭐 5%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금액을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상장됐을 때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RP 얘기를 해서 이게 조금 헷갈린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걸 다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세지면 제가 1억을 넣었는데도 만약에 한 주밖에 못 받았다. 이거일 때의 나의 수익률과 1억을 넣었는데 경쟁률이 약해서 내가 10주를 받았다. 음, 이거의 수익률은 다르니까 이제 그 음, 수익률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상장시켰을 때 또 경쟁률이 높았던 청약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건 당연히 상한가도 잘 가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수익률이 또 달라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수익률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 주가 변동에 따라 변동에서 오는 수익률인가요? 그러면? 변동에서 오는 수익률도 있고 그다음에 청약 경쟁률 자체가 높아 버리면은 내가 네, 몇 개를 못 받으니까 네네. 거기서 오는 어떤 수익률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마이너한 게
왜냐면 제가 1억을 이틀 동안만 보관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그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그거를 따지면서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발표를 할 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3번 넘어갈까요? 네. 주도주 올라탄다, 타야 돈을 번다는 게 정말인가요? 이 부분인데 그 코스피가 이제 2년 정도 2배 상승할 때 사실 차화정 주도주는 10배 정도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게 주도주에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작년에 BBIG 해가지고 주도주들을 다시 선별해서 사실 종목도 막 이렇게 종목도 잘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사실 오래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수익률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접근을 하실 때는 주도주들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 면에서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재고 평가 이익 나오잖아요. 원유 기업 관련해서 이게 차화정 장세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재고 평가 이익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원유 관련해서 기사 보시면 이게 이제 이미 보유한 원유의 가치가 나는 원유가 집에 있었는데 가만히 두고 있었는데 원유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집값이랑 똑같은 거죠. 집값이 오르면 내 가치 돈이 많아지는 것처럼 네, 그러한 이익이 발생하는 게 재고 평가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질문 4로 넘어갈게요. 우선주랑 보통 네. 화면 조금만 키워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그 재고 우선주랑 보통주는 제 생각은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그거 정의는 따로 안 냈고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죠. 그 대신 배당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신형 우선주랑 구형 우선주가 따로 나뉘는데요. 그 구형 우선주는 이제 1996년을 기준으로 구형 우선주고 이제 1996년 이후에는 이게 몬드랑 같이 묶여 있어서 채권이랑 묶여 있어서 이제 B라고 붙은 게 이제 신형 우선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전환 우선주가 있는데 어쨌든 우선주는 배당을 잘 좀 지켜주고 올해 못 주면 내년에 줘야 되고 이러한 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전환 우선주는 종목 뒤에 전환이라는 글자가 따로 붙어 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이 될 거고 보통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보니 좀 할인해서 판매가 되고 금액도 할인해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보통주로 전환할 때쯤 되면은 이제 전환 시에 거래 수익 그 정도의 한 20, 30%의 어떤 수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30 정도 할인돼서 거래되는 거니까 한 30% 정도의 어떤 차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우선주로 굉장히 그 뭐죠? 삼성중공업이었나요? 네, 44만 원까지 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론적으로는 이러한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 상식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는 아시고 사실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상식을 이용한 현실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상식에만 의존을 하시면 투자하실 때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ETF 넘어갈게요. ETF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하는데 ETF는 뭐 다러 가지 이제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 가지 종목을 넣고 주제를 가지고 종목을 넣는다 보시면 되고 이제 펀드랑 굉장히 비교가 잘 되기는 해요. 펀드랑 거의 똑같은데 이제 ETF는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펀드는 이제 운용 보수 측면이나 중도 환매 수수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환매 후에 현금 확보 기간도 그렇고 ETF에 비해서 굉장히 손해 보는 측면이 많죠. 근데 이제 ETF 하시는 분들은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원천 징수되고요. 배당 소득세. 네. 그다음 이런 거 채권 ETF, 해외지수 ETF, 파생형 ETF 이런 거는 또 세금이 따로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세금 관련해서는 2천만 원 넘으시면 금융소득세 이거 포함되니까 2천만 원 넘으시면은 또 세금이 또 따로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체크를 잘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넘으셔가지고 세금 내시면은 밥쏘기 내고 싶다. 밥쏘기 그 다음 이제
OEM이랑 ODM인데요. 이거는 되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 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OEM이랑 ODM인데요. 이 OEM은 그냥 단순 하청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주는 거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거고, ODM은 디벨롭먼트가 있어서 제조사가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걸 만들어줘. 나 이렇게 하늘을 나는 거 만들고 싶어. 이러면 하늘을 나는 기술이 있는 이제 그런 좀 더 트리키한 네, 하청업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게 있으니 이익률도 OEM에 비해서 높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해외 진출에 어떤 판권을 따거나 이랬을 때 보너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스맥스라는 기업을 예를 들고 있는데 재밌죠. 이게 LG생활건강이랑 랑콤이랑 입생루랑 하청업체예요. 근데 이게 네이버 증권에 띄우면은 코스맥스라고 띄우면은 네이버 증권을 100% 믿으시면 안 되는 게 밑에 코스맥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비교 업종으로 같이 나와요. 이 밑에 비교 업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비교 지금 들어보셔도 딱 아시겠지만 걔네가 같이 비교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어떤 밸류 체인이라든지 어떤 이게 특히나 코스맥스 같은 거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포지셔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네, 이제 OEM 제약회사의 OEM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CMO인데 이게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이제 계약 제조업체. 그래서 이건 주로 그 제약회사에 쓰이는 거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인 기업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랑 ST팜이랑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도 약간은 하고 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주로 하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 좀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분류가 다른 것 같아요. 좀 용어는 OCM, ODM, OEM, CDM, CMO 큰일이다. 네,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질문 7번 밸류체인. 밸류체인 이 부분은 사실 이걸 뭐 정리할 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계속 익혀두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것들 밸류체인 저희가 반도체는 공부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밸류체인들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이 기업을 들었을 때 얘는 뭐 하는 기업이다 이런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반도체 투자를 하신다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밸류체인이 저희 나라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제조업이 80%가 해당하는 나라기 때문에 전체 산업에서 밸류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밸류체인을 이해를 잘 하셔야 주식시장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산업 분석할 때 밸류체인 공부도 같이 한 발제 맡으신 분이나 아니면 PPT가 나오면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인데요. 그 다음에 GDP 대비해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대외 의존도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 80%예요. 그리고 중국 35%, 미국 32% 이래서 저희 나라가 이렇게 계속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80%가 해당하니 한국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지표보다는 미국, 중국 경제지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80%니까요. 80%를 밖에서 먹여 살리는 거니까 20%는 한국의 어떤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80%는 외국의 상황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미국, 중국 경제지표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중국이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대외 의존도가 많이 낮아진 줄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거의 미국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네, 중국이 그 뒤에도 보시겠지만 내수 시장 저가 그때 기사 공유해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내수 시장이 좋아서 뭐 긴축을 해도 그게 올랐다. 그러니까 증시가 올랐다 이런 기사를 제가 어젠가 그젠가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요인이랑 사실 분리시켜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35%가 대외 의존도라는 거 65%는 내수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내수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버티는 힘이 굉장히 큰 거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20%가 내수 시장이니까
그런 긴축이나 이런 걸 했다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경기 민감주는 어쨌든 일정 주기를 가지고 호황이나 불황이나 반복되는 거고 보시면은 네,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근데 반도체는 점점 빠지고 있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반도체가 필요했다가 덜 필요했다가 필요했다가 덜 필요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반도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불황 없이 지금 쭉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여기 경기 민감주 어떤 사이클에서는 벗어난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상황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보면은 IT 뭐 30, 시크니컬 70%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개편됐지. 바이오, 그다음 IT, 게임, 하나 더 뭐지? 바이오, 배터리. 배터리. 그래서 많이 바뀌어서 네, 이거는 좀 작년에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시총 기업들, 탑 기업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는 이제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일 때, 네, 달러가 약세일 때 글로벌 경기가 좋다라고 보시고 있고, 그 다음에 EU 경기가 회복될 때, EU 경기는 보통 중국 경기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수입 수출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이 두 포인트 말고도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오건영 씨 하면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그거 깊이. 안 헷갈리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IT도 시크리컬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에서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렇구나. 네, IT가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다른 시크리컬이 40% 정도의 비중이라서 다 합친 게 그래서 저도 70%. 맞아, 그렇구나. 그 제가 약간 좀 이거 제가 좀 수정할게요. 좀 이상했어요. 책 읽으면서. 네. 네.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극찬할 때는 버핏 지수. 버핏 지수 보시면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인데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과 같으면 100이고 120이면 20%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서로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관계가 더 맞으니까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7장을 넘어갈게요. 자, 호재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급락하나요? 보시면은 이제 이거 저 몰랐어요. 은행 소유 기업은 기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지분을 매각하는 게 어떤 상식이 커먼 센스라는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주식을 오래 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어떤 상식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힘든 기업인데 은행에서 뭔가 매수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으면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돼서 아무튼 이게 쭉 가다가 매각 당일날 이제 상승했다가 훅 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뉴스라도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기대가 현실이 되는 순간 주가 상승의 동력이 사라져서 그렇다라고 보기인데 이게 좋은 뉴스라는 게 제가 질문 26번이 이게 투자 관련해서 공신한 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 뉴스도 되게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뉴스는 사실 뉴스가 나와도 보면은 거기 대전전기인가 대덕전기 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책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후에도 그런 거품이 빠지고도 전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뉴스라는 게 사실 어떤 뉴스인지를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고 이게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과 맞닥뜨려지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업이익과에 맞닥뜨려지는 뉴스라면은 이게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선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기업 이익인 것 같아요. 기업 이익과 다이렉트하게 나온 뉴스들은 네, 주가가 급락하지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한번 상승세를 타면 네. 저 하나 처음 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저기서 그 은행 소유의 기업은 기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지분을 매각한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기서 은행이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이 아니라 산업은행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국책은행이었고 그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가 그 국책은행이면은 정부 소유인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대우조선해양이 흔들릴 때는 이제 산업은행이 그거를 인수하는 식으로 이제 그 인수해서 네. 약간 그 자금을 좀 조달해 준 거고 그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 소유로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분을 매각한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 조금 헷갈리긴 했어요. 왜냐면 그거 저도 대우조선 할 때 그때 기사들 몇 번 봤었는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랑 은행 소유의 기업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지분을 매각한다. 이거랑 이게 너무 제너럴해서 음, 이게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어떤 개입을 해서 한 기업을 살렸던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뭔가 좀 제너럴한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조금 음, 헷갈렸긴 한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표지판님 말이. 뭐 음, KB나 우리은행이 이런 거 한 거 본 적 없거든요. 일단 걔네들은 안 살려줘요. 맞아요. 네. 국책은행만 항상 수출입은행이나 맞아요. 국책은행이라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국책은행 소유의 기업은 근데 이게 근데 좀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국책은행이 주도가 되기는 하는데 그 일반 은행들도 개입을 하는데 그 뒤에 국책은행이 어쨌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관련된 연구를 연구실에서 했어가지고 음, 좀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는 국책은행이 어쨌든 뒤에 있긴 한데 좀 제너럴하게 이해를 해도 우리나라 케이스에서는 크게 더 벗어나지 않는 것 같기는 하네요. 말씀 좀 듣고 보니까. 그럼 KB나 우리은행도 같이 껴? 같이, 산업은행의 대주주긴 하지만 네, 같이 끼는데 그 뒤에 결국엔 산업은행이 이제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협의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보면 또 제너럴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쨌든 이거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다음, 저는 이 연불리 책 읽으면서 좋았던 게 계속 좀 생각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너무 당연한 거긴 하거든요. 기업 이익이라는 게 당연히 판매 가격에 판매 수량 빼기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 공식 자체를 머리에 넣고 어떤 이슈들을 해석을 하는 것과 이 당연하지만 머리에 두지 않고 이거 프레임 없이 해석을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네, 좀 이렇게 그 EPS 곱하기 PER이 시가총액이다 이러한 어쨌든 공식이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공식이긴 하지만 머릿속에 항상 넣어놓고 좀 보려고 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보시면은 이제 어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되지 않잖아요. 비용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저가 뒷부분을 읽기 전에 이만큼을 쓰고 났더니 뒤에 이 얘기가 나와서 아 그렇구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삼양식품 읽었을 때 이거 불닭볶음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상 가격보다는 이게 판매 가격보다는 판매 수량 자체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서 이익이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써도 되나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책 뒷부분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큐가 큰 요인이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예, 100% 맞는 예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이제 평소 자주 사용했던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로서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어쨌든 그 제품의 기업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면 오히려 가격 인상을 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좋은 예는 사실 저는 이 DB 하이텍이 굉장히 좋았던 예라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파운드리 생산 단가 인상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생산 단가를 최대 20% 올리기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신고가 경신했다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 굉장히 좋은 예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궁금했던 게 지금 위에서 말했던 거는 판매량이 일정하다는 가격 상승 전후로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말한 것 같은데 사실 라면은 비싸지면 안 먹지 않나요? 딴 거 먹지. 대체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약간 뭐 그냥 DB 하이텍처럼 뭐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장 수주율이 100% 넘어가서 양 판매 수량이 보장된다면은 이럴 때는 네,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격이 올랐을 때 판매 수량이 내려가나 이런 거는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런 음. 일반적인 소매 기업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건지, 사실 뭐 올린다 그래서 뭐 500원짜리가 1,000원으로 올리진 않잖아요. 보통 뭐 500원짜리가 뭐 600원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이라서.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런 경쟁력을 받쳐줄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건지는 사실 그 소매 업종에서는 확인을 좀 네, 해야 될 좀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체감상. 신라면, 짜파게티, 그 불닭볶음면 대체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가능한 것 같긴 한데 나머지 라면들은 네. 맞아요. 그다음 질문 59번. 박리담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요? 했을 때 이제 락인 효과라고 해서 사용자를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한다.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 장벽이 큰 기업들, 뭐 삼성전자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박리담의 전략을 사용해서 시장 점유율 상승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은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게 사실 크게 그런 투자에 저희가 영향을 주는 포인트들은 아닌 것 같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업의 사업을 이제 일으키는 네, 방법에서의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란 말이 굉장히 계속 자주 나오는데, 경쟁력이란 게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좀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쟁력이란 거 사실 알려고 해도 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이게 경쟁력이, 이 산업에 이게 경쟁력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산업 공부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비용 감소도 주가를 오르게 하는 요소인가요? 이거 너무 당연하죠. 당연한 요소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사실 비용 감소라는 거는 사실 판매 수량이나 판매 가격 같은 경우, 특히 판매 수량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비용 감소를 구조적으로 만드는 기업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건 좀 큰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큰 예로 보시면은 코스피 상장사들 보면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30% 증가했던 이유가 인건비, 출장비, 마케팅비 이런 것들이 어, 사실 이 공식에 해당하면 100% 비용 감소 때문에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영업이익 거의 한 30%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줌인데요. 이거는 제가 투자 지금 할 거 아니니까 그냥 좀 아쉬운 마음에 가져왔는데 한 이쯤 됐을 때 네, 이쯤 됐을 때 저희 사실 줌으로 저희 학교에서 많이 막 쓴다, 막 적응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왜 우리가 그때 주식을 사지 않았나? 그냥 굉장히 큰 시류 속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약간 서울대에서 줌 쓰면서, 아, 다들 줌 쓰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좀 아쉬운 마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땡큐를 몰라서 못하지 않을까요? 땡큐, 10K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이게 줌 예시가 여기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가를 찾아봤었어요. 그 다음 61번. 빨리 할게요. 최강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주가는 상승하나요? 했을 때, 이제 뭐, 이 유동성이나 이제 시중 통화량, 네, 이거 유동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형 기업의 시가총액 증가, 이건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경기가 좋냐, 안 좋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 근데 미래가치 선방향, 이런 거는 네, 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실물 경기는 동행하지 않고, 그래서 실물 경기 침체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사실 아까 페드에서 오쇼님이 말했지만 실물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페드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 골을 생각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보면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저는 그 한 측면으로 유동성을 보고 사실 이런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을 어떤 식으로 결국에는 어쨌든 유동성 돈이 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동성이라는 것을 계속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고 있냐, 아니면 유동성을 계속 줄여나가냐, 이런 것을 좀 저는 큰 거시경제를 보는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고, 그 중국이 그 800억 위안 통화 회수했는데 중국 시장 멀쩡했는데 우리나라 휘청했거든요. 우리나라 굉장히 휘청 많이 했어요. 보시면 저희 대외 의존도가 80%가 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좀 이러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금 한국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유를 지금 거꾸로 찾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긴축을 하니까 한국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끝.